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란 언론도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오늘 새벽 개막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늘 오전 체코와 32강 진출이 걸린 첫 경기를 치릅니다. 경찰이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야가 다음 주에 투표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에 공감을 이룬 가운데 여야 모두 지방선거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전격 인터뷰에선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인 김한규 의원과 민주당 상황 들어보고요. 정치와이에서 여야 상황 더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와이에선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로 회부한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과 장애인 이동권 사건 등 재판 소원 2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경찰이 어제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9시쯤부터 저녁 10시 정도까지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그리고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모두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이고요.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 관계자 등 10명 정도가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은 종로구 선관위 사무실에선 투표용지 인쇄계획서와 회의록 그리고 예산서와 지방선거 관련 파일을 확보했고 강남 선관위에선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를 기록한 투표록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투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부실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또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선관위가 폐기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최근 민심과는 조금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일단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것에는 사과를 했지만 다만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줄인 게 용지 부족의 아주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본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기존의 60%에서 50%로 낮추긴 했지만 사전 투표율 23.3%를 감안하면 전체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73.3%였다고 설명을 했고요. 특히 송파구의 경우 이 지역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천여 장 남았다면서 결국 문제는 총량 부족이 아니라 투표소별 배분 실패였다는 게 선관위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줄인 이유로 남은 용지를 관리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분실과 도난 우려도 있고 그런 걸로 부정선거 의혹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민의 참정권이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이 선거관리 편의나 의혹 대응을 먼저 고려했다는 설명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뿐만 아니라 개표 입력이 오류된 사실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죠. 네, 먼저 전북도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이 전산 입력 오류로 1,104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도 경기 광주시 초월읍의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다른 투표소의 결과로 잘못 입력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1,700여 명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됐고요. 성남시 중원구 금강이동 제3투표소에선 후보자 순서를 착각을 해서 이 득표수를 바꿔서 입력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이후에 수치를 바로 잡았고 당락엔 영향이 없다고 설명을 했지만 논란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 국정조사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일단 어제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가 됐습니다. 여야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제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 조사 범위와 특위 구성 방식에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 축소와 선거 당일 대응 그리고 제도 전반을 조사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선거 효력 문제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와 위원 숫자를 각 당이 어떤 비율로 나눌지도 쟁점이고요. 국민의힘은 특검도 동시에 추진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합수본 수사부터 보자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이 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내부 갈등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앞에 두고 사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는 관례대로 모두 발언만 공개가 됐는데요. 의원들 앞에선 정청래 대표는 이 진영 내 큰 논란이 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말한 발언을 의식한 것처럼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선 곧바로 정 대표 면전에서 사퇴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이 언론에 전한 내용을 보면 이 장철민 의원이 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심리적으로 참패 이상의 실패를 겪었다고 느낀다. 정 대표가 다시 대표에 도전할 의사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다른 의원들도 이에 가세했다고 합니다. 정 대표는 맞대응은 하지 않고 잘 들었다 이렇게만 말했다고 하는데 친정청래계는 당원 평가를 통해 판단받으면 된다면서 사퇴로 낸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 주축이 되는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장 대표의 리더십이 붕괴했다면서 물러나라고 했고요. 장 대표가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참정권 침해 문제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며 거들었고요. 국민의힘 소장파들이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정식 원내대표가 현재 의총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서 3,7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을 하고 이 과징금 6,24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4,236억 원 그리고 1,000만 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을 무단으로 수집한 위반 행위에는 2,01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이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데요.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인증키 관리와 접근 통제와 같은 기본적인 보안관리 부실이 유출 원인이었던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쿠팡 측이 조사 과정에서 로그 기록을 삭제하는 등 이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쿠팡의 연 매출이 45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제재가 약하다고 비판한 반면에 쿠팡 측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게 충분히 감안되지 않았다면서 유감을 표명했고요.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지구촌 최대 축구 축제죠. 북중미 월드컵 막이 올랐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첫 경기 앞두고 있네요. 네,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오늘 오전 4시에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7월 20일까지 열립니다. 10일의 연속 본선 무대에 오른 한국 대표팀도 이제 원정대의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좀 이따가 오전 11시에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체코와 1차전을 치릅니다.
이어서 19일 오전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멕시코와 대결을 하고 25일 오전 10시엔 몬테레이로 이동을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체코전에 대비해서 고지대 적응 훈련을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다며 1차전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고 주장인 손흥민 선수도 선수들이 필요 이상으로 열정적으로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대표가 마지막 월드컵일 거란 전망에 대해선 스스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면서 오직 대표팀의 성적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새벽으로 오늘 새벽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양해각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고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에 마무리될 거고 아마도 이번 주말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거라면서 JD 벤스 부통령이 참석할 거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의 핵심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한 거라면서 이것이 미국이 추구해온 궁극적인 목표였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종전 합의문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될 거라고 했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를 했었는데 이란 최고 지도부의 승인 소식을 확인한 뒤에 예정했던 공격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실제 서명까지 이어진다면 중동 지역 긴장 완화는 물론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잘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한 만큼 최종 서명 전까지는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의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월드컵 관련한 교통 상황부터 전해드릴게요.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경기가 오전 11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응원 참가자들이 모이는 시간과 출근 시간이 겹칠 수 있습니다. 현재 특별히 교통 통제가 되는 구간은 없지만 인근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의 교통 혼잡 예상되니까요. 참고해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세종대로뿐만 아니라 종로, 을지로 등의 소통 모두 원활합니다. 간선도로 상황도 평소보다 훨씬 수월한 모습인데요. 다만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잠실대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출근길도 나쁘지 않은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팔곡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산 분기점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금요일에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뉴스브리핑에서 전해줬지만 그 종전 합의서 체결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에 지금 3대 지수 모두 크게 반등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합의에 근접했다. 이제는 최종 문서 작업만 남겼다. 이렇게 밝혔고요. JD 벤스 부통령이 참석하는 유럽 회담에서 이번 주말 최종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는 급락했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낮아졌습니다. 미국 WTI 유가가 4% 하락한 86달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0bp 하락한 4.4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났고요. S&P 500은 1.8%, 나스닥 100은 3.3%, 다우지수는 1.9%, 게다가 MSCI 월드지수까지 1.5% 상승하면서 최근 이틀간의 하락을 한 번에 만회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서 WTI 유가가 80달러대인 거는 아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그만큼 좀 이 소식 미국과 이란 협상 소식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번 협상을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사실상 전쟁 종료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며칠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고 이것이 위험 자산의 강력한 호재가 됐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UBS에서는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만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외교적 해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 시장은 이제 전쟁보다는 경제 펀더멘털과 기업 실적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네. 최근 급락했던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흐름입니다. 예, 최근 며칠 동안 보게 되면 AI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금리 우려와 차익 실현으로 큰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업종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약 8% 급등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예. 투자자들은 AI 성장 스토리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이었을 뿐이라는 인식을 다시 갖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유가 하락과 금리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화가 됐고 AI 투자 확대 기대가 다시 살아난 것이 강한 반등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자, 올해 최대 이벤트죠. 스페이스 X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인데 공모가가 $135로 확정됐다고요. 네, 스페이스X가 이번 IPO를 통해서 무려 $750억 조달을 했습니다. 이 기존의 최대 IPO를 생각을 해보면 사우디의 국영기업이죠. 아람코가 $294억 기록을 했었는데 이 기록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역사적 최대 규모의 IPO입니다. 공모 가격은 주당 $135, 공모 주식수는 5억 5,560만 주였습니다. 이 가격으로 기업 가치를 환산을 해보면 1조 7,700억 달러인데요. 희석 기준으로는 약 1조 8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세계 최상위권 기업 반열에 오른 셈이고요. AI, 우주, 위성통신 산업을 아우르는 초대형 성장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기업 가치만 들어도 어마어마한데 사실 좀 블랙홀 같다 자금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시장이 주는 의미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이번 IPO가 공급 물량보다 훨씬 많은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청약 수요가 공모 물량의 4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관사들의 경우에는 추가로 8,330만 주를 배정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모두 행사가 되면 조달 규모는 750억 달러가 아니라 86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현재 시장이 전형적인 포모 장세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네. 투자자들이 상승장을 놓칠까 봐 이게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위험 자산에 뛰어들고 있기도 하고 이번 IPO 열풍은 그런 심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픈 AI와 엔트로픽도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AI 산업이 이제 기술 경쟁을 넘어서서 가격 경쟁 단계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오픈 AI가 엔트로픽의 가격 인하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비스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양사가 향후 IPO를 앞두고 기업 고객 확보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경쟁 역시 심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수익성까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은 뭘까요? 예, 몇 가지 뉴스를 말씀드리면 오라클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높은 캐펙스를 발표하면서 AI 인프라 사업의 수익성이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반면 인텔의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인텔이 AI 시대 경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도비의 경우에는 CFO 퇴임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CEO가 이미 퇴진 계획을 밝힌 상태여서 경영진 공백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수혜주 안에서도 기업별 차별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제 유가와 금 시세도 전해주시죠. 네, 원자재 시장에서 전쟁 우려 완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WTI 유가가 오랜만에 $80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이게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로 이어졌죠. 네. 그런데 금 가격은 3.5% 상승한 온스당 $4,21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금의 상승 같은 경우는 최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 성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전쟁 공포가 물러나자 투자자들이 다시 AI, 성장주 그리고 IPO 열풍에 베팅하기 시작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그 다음에 사상 최대 규모의 스페이스X IPO,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8%대 급등, 그리고 S&P 500 1.8% 상승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 하루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우리 시장은 사이드카가 발동됐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변동성이 엄청난데 어제 시장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6월 11일은 패닉셀과 저가 매수가 하루 안에 충돌한 날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장 시작과 동시에 2.86% 급락해서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는 2394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결국은 코스피는 강보합 마감하면서 7,76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장중 저점 대비 370포인트 가까이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시장이 반등했던 직후 다시 패닉이 나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과 저가 매수 욕구가 동시에 확인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네, 장 초반 급락 원인은 결국 기술주 약세와 미국과 이란의 갈등 우려였었고요. 네. 이 미국 시장에서 AI나 반도체 관련주가 흔들리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졌었죠. 근데 장 초반에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전부 약세였는데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줄여 나갔습니다. 사실상 어제도 반도체 주도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네. 이 코스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AI 소프트웨어나 바이오, 반도체 장비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네. 수급적을 살펴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예, 개인 투자자 자금이 계속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에서 개인이 홀로 2조가 넘는 순매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로 보면 개인 순매수 규모가 지금 79조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신용융자 잔액은 29조 원까지 증가를 했는데 전년 대비 보면 전년에 17조 원 정도의 신용융자가 있었으니 약 71%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외국인들도 올해 들어 한국 주식을 약 124조 원 순매도를 했는데요. 시장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환율 상승, 두 번째가 미국 금리 불확실성, 셋째가 AI 반도체 상승으로 인한 그 차익 실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 외국인 매도세를 개인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근 이렇게 큰 변동성 속에서도 반도체는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국 실적 때문입니다. 이 최근 조정이 나왔지만 AI 서버 투자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글로벌 메모리 가격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AI 메모리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단기 조정이 있긴 했었지만 AI 메모리 슈퍼사이클 자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이 반도체가 빠지면 시장이 무너지고 반도체가 오르면 시장이 살아나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한국 증시는 사실상 반도체 중심 시장이라는 점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훨씬 커진 모습입니다. 예. 자, 잠시 후 열릴 금요일 우리 주식시장 흐름 전망해 주시죠.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이 상한가에 가까운 7.58% 크게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코스피의 시초가는 8,000포인트를 넘어서서 8,200대 이상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최근의 변동성을 딛고 다시 8,000포인트 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반도체 이외의 종목들로도 수급이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앞으로의 시장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내년 말까지를 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시간이 돈을 벌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현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북중미 월드컵 개막했습니다. 네. 오전에는 우리 축구대표팀 첫 경기가 열려서 거리 응원도 지금 네.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날씨 어떨까요? 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강원 내륙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 내륙 산지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거리 응원이 열리는 시간대는 햇살이 점차 강해져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덩달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낮 기온이 28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평년과 비슷해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장시간 야외에 머무를 때는 물을 좀 충분히 마시고 양산과 모자 등을 활용해 햇볕 노출을 줄이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거리 응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축구 대표팀 첫 경기가 치러지는 멕시코 현지 날씨는 어떨까요? 네, 이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현지 시각으로 저녁 8시에 체코전이 시작됩니다. 이 고지대 적응과 날씨가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해발 약 1570m의 고지대인 과달라하라는 기압이 낮아서 공이 빠르게 날아가고 체력 소모가 큽니다. 이 기온은 19도에서 22도 정도로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다만 최근 우기에 접어들면서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 경기 시간대에 천둥 번개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표팀의 첫 승리 소식이 전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주말 날씨 알려주시죠. 네, 주말인 내일까지는 구름만 많이 끼겠지만 모레 일요일은 전국 내륙 지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한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 많은 지역에서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은 올라가 주말에는 전국에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주말 날씨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전격 시사, 뉴스, 전격 시사, 인터뷰, 전격 시사, 주식, 전격 시사,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와, 전격적이네. 전격 시사.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1부에선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와 함께 민주당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어제 의원총회 네. 뭐 보도가 쏟아지더라고요. 네. 네. 특히 비공개로 전환한 이후에 저희 기자들도 취재 경쟁이 붙어가지고 오후에 여러 가지 기사들을 쏟아냈던데요. 얼마나 분위기가 열기가 뜨거웠는지 궁금합니다. 별로 안 뜨거웠어요. 안 뜨거웠습니까? 그냥 차분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큰 이벤트, 선거 같은 일이 있고 나면 의원들이 자기 의견들을 쏟아내야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불만이 갖고 있는 분도 해소가 되고 또 의원들도 서로 다른 생각 갖는 분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이번에는 지역마다 또 공천이나 선거 결과 사정이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또 불만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뭐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는 훨씬 차분하게 진행됐고 뭐 감정이 격해지거나 뭐 고성이 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네. 그냥 각자 서로의 의견들을 얘기했고 네. 당 대표님을 포함해서 지도부들은 보통 이제 관행적으로 자기 의견들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네. 지도부도 끝까지 그냥 경청해 주셔서 그냥 분위기는 차분하게 진행됐고요. 네. 뭐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저는 뭐 적절한 시기에 뭐 충분히 여유를 갖고 의원님들 얘기를 들었고
이번 달에 본회의가 뭐 한두 번 정도 더 있을 예정이니까 네. 항상 본회의 정에는 의총을 하니까요.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곪고 터지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분들도 얘기를 해야 서로 배려도 하고 그럴 텐데 어차피 전당대회가 있어서 갈등은 피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갈등을 현출시켜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바들을 서로 공유를 해야 각자 이제 당의 분열을 위해서 이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어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서 당의 싸움이 뭐 재밌는 기사거리긴 한데 좀 과장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미있는데 과장이 좀 됐다. 네. 그 장철민 의원 발언을 네. 많이들 기사화했습니다. 예측할 수 있었던 패배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심리적으로 참패 이상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고 임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 선거에서 당내 갈등 관리를 못했다.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선거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단 말이죠. 차분한 의총이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이 서울시장과 대구시장의 패배 그 이유 그리고 이거를 통한 책임론에 대해서 당내 의원님들의 분위기 목소리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서울시장이 진 부분은 뭐 충격이 원체 커갔고요. 근데 의원님들이 원인으로 삼는 이야기도 한 100가지가 넘을 것 같고 어떤 선거든지 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번 선거가 찜찜한 승리 내지는 승리라고 말하기 어려운 정도의 판정승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도부 사퇴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뭐 아주 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제는 분명히 뭐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한 분들도 있었죠. 그게 현실적으로 당내 상황이고요. 그런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네. 근데 다만 이제 백서라든지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다 보니 아마 전당대회 과정에서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 도전을 하신다면 그 과정에서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폭넓게 논의되는 과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도 나섰었잖아요. 근데 경선 관리가 너무 불친절하고 불투명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거칠었다는 표현을 좀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경선에 이제 참여하신 분이 이번에 몇 분 안 계시죠. 왜냐하면 광역지자체장 나가신 분만 경험하신 건데 그래서 저희가 뭐 전남 광주 통합 이후에 이 경선 과정을 의원들이 세부적으로 잘 몰라서 신정훈 의원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얘기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당의 조승래 사무총장이 경위를 설명하고 또 오해인 부분을 또 말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뭐 저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의원들 분위기가 동료 의원이 너무 거칠었다고 하고 아쉬움을 표현하니까 뭐 지도부가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당내 경선은 이제 의원들이나 당사자들한테 사후적으로도 상세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분위기는 조성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 대표에 재도전할 거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사퇴부터 하라 이런 요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발언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일단 이 발언 안에는 경선에 대한 당 지도부의 경선 관리에 대한 불신이 좀 묻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항상 뭐 연임에 도전하는 분이 그 선거 룰을 정하거나 선거 준비를 하면 불공정하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고요. 근데 당원 당규에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례에서는 이 전당대회 50일 전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네. 그 즈음에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현재도. 현재도. 네. 네. 그런데 이제 8월 17일 전당대회를 고민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한 6월 말 정도에는 네. 사퇴를 해야 되는데 어제 일부 의원은 조금 더 빨리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였고
뭐 어차피 당원 당규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당 분위기상 그 50일 전 즈음에서는 만약에 연임 도전하신다면 사퇴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퇴론까지 나왔다는 게 이제 언론들의 대체적인 흐름이거든요. 책임론에서 사퇴론까지.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동안의 어떤 흐름도 한 전당대회 한 50일 전에는 보통 또 네. 거취를 정리를 하시고 연임에 네. 도전하신다면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공교롭게도 전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선거가 없었으면 국민의힘처럼 사퇴할 거냐 말 거냐가 큰 이슈일 텐데 저희는 어차피 사퇴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한 10일 상간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당대표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뭐 사퇴에 대한 요구가 되게 강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 전당대회 과정에서 만약에 당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하신 분들은 뭐 강하게 그 부분을 이제 책임론을 주장을 하실 것 같고 네. 네, 10일 내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24일 전후에 그러니까 차기 네. 전당대회 준비 구성된 즈음에 네. 내려놓는다면 내려놓을 그때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준비를 네. 하고 계신다.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네. 당에서 전준위 준비나 회의에서 서로 전제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예, 그 즈음에 왜냐면 오해 사시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실은 어제 의원총회 전에 정 대표의 발언 때문에 사실 네. 분위기가 조금 더 뭐 언론에서 띄었을까요? 좀 달아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정권은 짧다. 이것 때문에 막 온갖 해석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모두 발언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단결을 계속 강조를 하셨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날에는 누가 봐도 민심은 길고 정권은 짧다. 그럼 정권이 누굴 얘기하느냐. 이재명 정부 아니겠느냐. 이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하루 만에 이제 단결을 강조를 했는데 그건 또 공개된 자리였단 말이죠. 그리고 비공개 의원총회가 있었고 끝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잘 들었다고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하실 말씀을 일단 다 한 다음에 좀 자중하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앵커님이 그런 건지라고 하신 건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뭐 정권은 짧다라고 발언하시는 의도를 뭐 저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 나름 당직을 맡고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 해석을 넣기는 어렵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어제는 분명히 그런 우려를 알고 계셔서 더 이상 그 오해 또는 그런 주장이 커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당대표 모두 발언을 공개하는 경우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어제 공개하겠다고 하신 거는 이 부분은 본인이 이제 단결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국민들께 알리고 싶으셨던 것 같고 네. 만약에 정말 대통령하고 계속 각을 세우려고 하시면 뭐 굳이 어제 그런 얘기를 안 하셨을 텐데 분명히 그 부분은 뭐 더 이상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는 생각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토론을 했는데 이 토론회에서 주요 내용이 어떤 게 다뤄졌을까요? 또 결론도 궁금하고요. 뭐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지난 1년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이제 탄핵 또 비상계엄 이후에 비정상화된 국가가 이제 정상화된 이재명 정부의 1년을 복귀하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4년 그중에서도 2년 차 올해는 경제 성장과 또 그로 인한 이제 부작용인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거냐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발제로 나왔고 토론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앞서 이제 선거백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선거백서는 언제쯤 나오고 전당대회는 나올까요? 일단은 시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선거백서라는 게 모든 내용을 다 담아야 되고 또 지방선거는 특히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후보 공천, 캠페인 또 지도부의 선거 관리 이런 부분을 다 다뤄야 되니 또 외부 전문가가
있다 보니까 적어도 뭐 3달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네네네. 선거마다 저희가 한번 찾아보니까 보통 평균 5개월 걸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전당대회 저도 전에는 네네. 빨리 나와야 의원들이 선거 과정에서 이제 갖고 있던 이제 불안, 그다음 걱정. 왜냐하면 선거가 뭐 결국은 또 2년 후에 있고 네. 또 4년 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긴장감이 있을 때 빨리 백서가 나와야 조금 더 이제 날카롭게 분석을 하고 향후 대책도 나올 텐데 항상 5개월 정도 지나니까 좀 긴장감이 떨어져 갖고 관심이 약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의원총회가 있기 전날 SNS를 통해서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 생중계를 제안하신 거잖아요. 요거는 그 전날 또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 건가요? 뭐 최고위원회에서는 얘기하시진 않았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어제 의총 이후에도 다시 한번 또 저희 원내 지도부에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고려해보자라고 네네네. 얘기하셨는데 네네. 고려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 대표님이 얘기하신 건 의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당원들이 궁금하니까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고위원회도 30분 공개 최고위를 하지만 그 전에 비공개 사전 최고위도 하고 또 항상 전후에 이 비공개 최고위원은 자주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당의 전략이라든지 내부 상황 이런 걸 논의하기 때문에 다른 정당이 알면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의원총회도 마찬가지라서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다 공개해야 된다면 또 비공개 의총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의총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논의를 못해서 네. 네, 규정에는 뭐 공개하도록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당대표 규정도 있습니까? 의원총회? 의원총회에 관한 규정은 있죠. 네, 그런데 네. 이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건 이제 원내대표가 그냥 결정하는 네, 네. 건데 네, 네, 네. 어떤 경우에 공개하고 어떤 경우 비공개할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서 그거는 당 대표님이 그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나 봐요. 있죠. 네네. 네, 왜냐하면 뭐 공개하면 솔직한 얘기를 또 못 하고 결국은 남들이 이제 당원이나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듣기에 좋은 얘기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당의 아픈 얘기나 뭐 솔직한 얘기를 못 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으셔서 또 고민이죠. 네.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의원들의 발언도 저는 뭐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원들 중에도 공개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비공개 부분은 또 의원들의 단체 텔레방이라든지 또 이런 데서 저희들끼리 논의할 수 있으니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총회에도 또 비공개 전략 논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1인 1표제 관련해서 지금 이거는 이미 당무위원회까지 다 의결이 끝난 거죠? 원래 전당대회 1인 1표제는 이미 다 결정이 됐고요. 네. 최근에 1인 1표제는 전당대회 말고 지역위원장 선출이라든지 찾아보니까 당내 선거가 일부 더 있는데 거기에는 1인 1표제를 개정을 못했다는 걸 뒤늦게 확인해서 그 부분을 쭉 모아서 이번에 통과시키는 거고요. 이번 네. 전당대회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과정을 거군요. 최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1인 1표제가 저도 말씀하신 대로 선거 전에 이미 전당대회는 끝난 걸로 알았는데 네. 계속 기사가 나오고 또 당내 의견들이 표출되는 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1인 1표제와 관련해서 뭐 김남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당원 투표 과정에서 1인 1일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50대 의사는 인구 비율보다 2배 정도 더 반영이 되는데 20대 의사는 절반도 반영 못 되는 거로 계속 얘기됐지만 호남 당원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고 영남 쪽은 적은 거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미 뭐 전당대회 투표 방식은 다 결정이 된 거긴 하지만은 이번 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2030의 표심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 의식이 당내에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죠.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2030 세대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낼 거냐의 이슈인데 이번 전당대회 때 1인
투표제는 그대로 하고 앞으로 공천이나 이런 과정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같이 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 과정에서 20, 30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분이 응답률이 낮을 텐데 가중치를 두거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2030을 인구 비율 수준 이상으로는 받아들이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죠. 우리가 일반 여론조사를 할 때는 그 연령이나 지역들을 다 이제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거기에 충족이 될 때까지 계속 전화를 돌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내 경선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샘플을 딱 정해서 그분들이 나이가 어떤지 확인하지 않고 전화 응답하면 그게 그냥 선거 결과에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아, 좀 그건 다르군요. 어느 정당이든 네, 똑같거든요. 똑같군요. 당내 예, 예. 경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2030들이 당내 경선에는 이제 뭐 그게 원인이 본인들이 참여를 안 한 거든 아니면 저희가 시스템을 그렇게 안 만든 거든 분명히 경선 과정에 그분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김남 의원님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1인 1투표제는 지금 이번 전당대회 때는 이미 다 확정이 된 거라 그거를 지금 바꾸자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선거 결과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고 저는 하여튼 이 경선이나 이런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들을 때 지금의 방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제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데 선거 때도 광주뿐만 아니라 이제 전남 전북 자주 가시고 오늘도 최고위를 광주에서 하니까 이걸 갖고 호남 민심 수습과 당원 표심 결집 행보다. 네. 언론 보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에 대한 해석은 동의하세요? 호남 민심 수습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전북에서는 뭐 저희가 이겼습니다만 여하튼 무소속 후보의 약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히 이제 뭐 일부의 불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광주 전남에서도 일부 기초지자체장을 저희가 뺏겼어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호남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절대적인 지지를 안 하겠다. 뭐 사안에 따라서 인물에 따라서 공천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라는 의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호남의 민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마 현장 최고위원회 가장 첫 장소로 광주를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퇴항을 위한 국정조사 다음 주에 어떻게 합의가 될까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제 본회의 보고를 했고 그러면 이제 여야에서 위원장이나 위원 선임을 협의를 하면요. 위원회가 먼저 열려서 계획서를 채택합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본회의에 보고하면 본회의에서 승인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는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채택하는 게 목표고 그러면 바로 다음 주 말이나 부터는 국조특위가 실제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전에는 뭐 국민의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선거개혁 TF를 통해서 네. 이미 사전에 선관위 보고라든지 자료 수집 이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조특위가 시작이 되면 바로 실질적인 그 청문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야당이 요구하는 위원장이라던가 동수로 네. 특위를 구성하자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야당 하나씩 요구 양보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씩이요? 뭘 하나 주고 아니, 뭘 그거는 하나 협상을 받은? 해봐야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엔 위원장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저희의 잘못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인데 뭐 저희가 위원장을 막 고집을 하면 민주당이 뭐 캥기 있는 거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또 국민의힘이 공격하실 거 아니잖아요. 정략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적절히 협의하고 잘 협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도 같이 하자는 입장인데요. 이건 어떻게? 저희 당에서도 뭐 특검을 발의하는 의원도 있고 네. 저희도 당연히 특검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만 보니까
합수본에서 검경 합수본에서 이미 압수수색을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국조특위가 진행되는데 특검은 이 부실할 조사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되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합수본은 고발이 있으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특검은 좀 다르죠. 네. 명확한 범죄 행위가 있어야 어느 범위를 대상으로 또 그 특검의 규모는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좀 보고 가야 된다. 그리고 특검은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구성하고 임명 절차나 사무실 준비하고 이러면 보통 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2달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특검 협의하는 것도 병행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국조와 합수본이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한 1분 30초밖에 네. 안 남아서 이 질문 2가지를 제가 하나 빨리 드리겠습니다. 정정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구성과 관련해서 네.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넘겨라. 이게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민심을 달리 들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가 다른 것보다 민생 챙기는 실제로 국민한테 도움되는 일을 해야지 된다. 정무적인 정책적인 일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법사위를 가져와야 신속하게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와야 된다. 네. 어제 김민석 총리가 저녁에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했는데 송파구에 지금 그 개표소 앞에서 봉쇄 네. 시위가 오래되고 있고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들이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달라. 이를 지금 전혀 못하고 있다. 계속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참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집회의 자유를 지금 저희가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국민들의 불만이 되게 커지면 그 부분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어서 지금 장소를 체육관은 최대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오래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의 불만이 지금 임계점에 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올림픽공원에서의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일단 정상적으로 학생들이나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고 사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였습니다. 8시 정치화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오늘은 준영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준영이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숲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날이 좀 더웠지만 유명산 숲속은 시원해서 준영이의 웃음소리가 커졌어요. 턱이 없는 평탄한 데크길. 숲의 고요한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숨을 크게 쉬었던 건강한 여행이었네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오늘 대부분 지역 맑고 덥겠습니다. 청명한 하늘이지만 초여름 더위에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거리 응원하시는 분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늘한 아침인데 오늘 큰 일교차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류 수렴에 의한 소나기 예보가 잦습니다. 오늘 대부분 맑겠지만 강원도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모레 같은 경우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내륙 곳곳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 양 예보돼 있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 심지어는 쌀락 우박까지도 동반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전주 29, 대구 30도 등 25도에서 3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7도, 낮 최고 기온 서울 31도 등 26에서 32도 분포로 더 덥겠습니다. 서해와 남해 서부 해상에 안개가 짙은데요.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고 또 오늘 아침까지 강원도 쪽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정치와의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김기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정치는 말의 예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던데 요새 웬 발언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따라가기 바쁩니다.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신 대표님이 먼저 말씀하실 거리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이제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사방에서 그 책임론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강경한 발언이 나온 거 아닌가 싶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정청래 대표의 말씀 중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건 보통 독재 정권을 향해서 야당 대표들이 썼던 말이고 정청래 대표도 이 문장을 여러 번 썼는데 대상자들이 탄핵을 당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윤석열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써왔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이런 문장을 쓴다? 이건 정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아마 연임 도전을 할 걸로는 보여지는데 그 연임 도전 과정에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좀 여당 대표로서 맞지 않는 발언들을 하는 부분까지도 저는 포괄적으로 아마 좀 많은 그 비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례가 그 뭐 신인규 변호사 대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쓴 게 3번 있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3번이 있고 한 번이 지난해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그때 이게 이제 요 단어 다음에 뭐라고 썼는지가 중요한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게 2016년 7월에 이제 사드를 그 성주에 배치했을 때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황교안 당시 이제 대행이죠. 비판한 아니요 총리네요. 총리 당시에는 탄핵 전이니까 총리를 비판하면서도 요 똑같은 얘기를 썼고 그 전에 이제 그 백남기 농민 사망했을 때도 이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용례를 봤을 때 다른 걸 떠나서 이게 이 맥락에 나오는 게 맞나? 이게 만약에 주체가 되려면은 당사자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래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니 국민의 마음을 받들겠습니다라고 하면 당사자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보통은
야당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용례들을 봤을 네. 때 이거는 한판 뜨자는 건가? 뭐 사람 민주당에서 나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예, 정청래 대표가 한번 당대표 연임 가고 나는 이거 내 마이웨이 하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뭐 딴지일보에다가 뭐 네, 글 쓰고 네. 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네. 그냥 나는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다 보더라고요. 예. 앞서 신 대표님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좀 지금은 책임을 좀 인정하는 분위기로 약간 모드를 바꾼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좀 그 부분이 과연 그런 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사실 공교롭게도 뭐 공교로운지 제가 정당 내부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당대표 네. 책임론 네. 사퇴론까지 같이 네. 불거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일단 그 민주당 상황을 보면서 네. 이게 좀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예상되는 흐름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 이른바 명청 대전, 네. 명청 갈등이 있다고 했을 때 패널 분들이 처음에 그런 거 부인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그 갈등 양상을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제가 장도영 대표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레벨이 다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장도영 대표 관련해서는 표면적인 거고요. 저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점정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부분이 있고 항상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같은 수준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제까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분들이 목소리를 내면 그게 힘이 되는데 딱 수순이 있거든요. 한동훈 측, 그다음에 대안과 미래 이 부분은 계속 있어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안정적 변화를 조금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있다고 봤을 때 저는 지금 국민의힘 쪽의 지도부의 어떤 변화 가능성은 저는 좀 낮게 보고 저는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표현은 많이 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권은 짧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민주당 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볼 때도 그렇고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들이받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소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들이받았지만 척을 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도 뛴다. 이거를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전략상 나도 들이받을 수 있다. 이거를 한번 포문을 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강으로 갈지 강약으로 갈지를 볼 때는 우선은 후자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칼을 친 쪽과 칼을 맞은 쪽의 싸움이잖아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됐기 때문에 이게 접점을 찾기는 참 어렵다. 그리고 저도 윤석열 정부 내에서 대통령실에 있었지만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과는 나누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냐. 정청래 대표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개입을 할수록 힘이 들어갈수록 힘이 먹히지 않으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되치기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레임덕입니다.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제가 책임론을 부정하고 있다 한 두 가지만 그 논거를 내자면 일단 사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연임 도전을 지금 하겠다는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만 봐도 지금 책임론 인정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명백하게 입증이 될 것 같고 그럼 전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1인 1표제를 통과시켜서 해볼만 하다라는 그러니까 대의원에 대한 20배의 가치가 사라진다면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이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김어준 씨 영향력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름 이건 뭐 선전포고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인데 이런 말까지 하는 지경까지 온 것 같고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말 다음에 갑자기 또 이재명 보유국이다라고 하면서 단결을 또 외치거든요. 이게 저는 최악의 전략이라고 봐요. 결국 우왕좌왕하면서 이두저도 아닌 메시지를 혼용해서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거는 지지자들의 혼선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 이렇게 되면 이제 정청래 대표의 앞날이 그 정봉주 전 의원의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과 정청래 대표가 그 17대 동기기도 하고 굉장히 정치 스타일은 비슷해요. 인기 기반을 통해서 말도 거침없이 하고 하는데 그 모순들 통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그 전략이었거든요. 전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정봉주 전 의원의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전 굉장히 좀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됐다. 전 그렇게 봅니다.
소매를 거두시는 걸 보니까 뭔가 하실 말씀이 그냥 예, 꿀잼입니다. 예, 관전자 입장엔 꿀잼이고 네.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계속 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물론 이제 포장은 그렇게 계속 할 수밖에 없죠. 뭐 대통령이 이제 갓 2년 차 이제 들어가는 대통령이고 엄청나게 힘이 세고 근데 이게 전당대회가 이제 진짜 실제 재선을 이제 나오고 그 진행이 되면은 그렇게 당원들한테 받아들여질 것인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도 어쨌든 뭐 당무 개입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저는 전면적인 레임덕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길 경우에는 한 타격을 받는 건 맞고, 그러니까 레임덕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혼용해서 쓰는데 레임덕은 정확하게는 공무원들이 차기 권력에 줄을 서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그러면은 정청래의 눈치를 보고 말을 이재명 대통령 말을 안 들을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당에서는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할 경우에는 그게 되겠죠.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차를 두고 이제 레임덕이 올 수는 있겠다 그 생각은 들고.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명운을 걸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기 권력 분할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주저앉히려는 게 지금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 친명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예 네. 못 나오게 하는 게. 그러니까 연임을 아예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 다 이재명이 했던 건데 예, 계속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방식이고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 원래 당대표를 연임하는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민주당에는. 한 번 하고 그냥 그만둔 건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다시 연임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당권 대권 분리 규정도 예외 규정을 두고 그 당원 1인 1표제는 아니지만 당원 주권 시대를 먼저 열고 선언하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한 것도 이재명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이 했던 길을 똑같이 하는 거야 라고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거 정청래 대표는. 그래서 굉장히 볼만하겠다 이번 전당대회. 근데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모델이다 이렇게 정청래 대표 쪽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 그때 당시는 시대 배경이 야당 시절에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되니까 단결을 강조하면서 연임이 힘을 받았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 잘해가지고 연임론이 나온 거예요. 잘했기 때문에 지지도가 있어서 연임이 또 성공이 되고 더 높은 퍼센테이지로 연임에 성공을 한 건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여당이고 또 성과가 없어가지고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재명 모델을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공감을 얻기는 참 힘들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보면 민주당 쪽에서 패널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정청래 대표 관련해서 제대로 디펜스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죠? 뭐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 있죠. 정청래 쪽의 당직자조차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정청래 대표의 어떤 책임론이 있을 수 있지만 서울 징계 정청래 대표 때문에 진 건가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픽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서울 시민이 정은호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을 못 준 거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게 지금 깔려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소취소 특권 관련해서 이건 좀 너무하다는 인식이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은 이게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SNS 통해서 그러니까 수요를 압박을 한 겁니다. 일종의 세금 문제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역반응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얘기했는데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거는 통설이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은 있습니다. 잠깐 있죠. 그 이후에 이제 부작용이 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냉정하게 모르겠습니다. 좀 국민의힘 쪽이기 때문에 뭐 냉정하다는 게 저의 주관적인 게 이제 포함될 수밖에 없지만 서울시장 진부분이 정청래 대표의 탓이 크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크냐 봤을 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이거를 꺼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말씀드리는. 정청래 대표 책임이 전 매우 크다고 보는 게 아니 서울시장 선거도 중도 캐스팅 보터가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원 후보가 20% 이상 앞서고 있다가 이제 뒤집어진 건데
싶은데 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스타일과 칼라를 민주당이 못 가져왔기 때문에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들이 죄송합니다.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을 떠오르게 되면서 오히려 지지를 거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 가지고 대통령 책임이니까 정청래 대표에게 책임이 없다. 저는 매우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영입한 재보궐선거 네. 그 공천자들 있잖아요. 네. 다 거의 다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주, 그리고 울산, 네. 부산 북구, 네. 그리고 김용남 후보는 후원회장까지 했는데 돕지 않아서 졌다라는 지금 의혹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건 당의 전략과 어떤 비전의 부재로 졌다고 봐야지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전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이게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우리 김기행 대변인이 역시 노련하신 게 잘 끼어들어서 갈라치기 잘하네요. 아주 그냥 싸움 붙이려고. 깜짝 놀랐어요. 싸움 붙이려고. 아니, 분석이 여기로 갑니까? 아니요. 그냥 워낙 노련하셔서 제가 감탄했어요. 들으면서 감탄하고. 그 뭐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 저도 있다고 봐요. 근데 뭐 누가 더 큰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시각들이 있고 해석이 분분하다고 보고 결국은 이거는 전당대회에서 표로 그거를 이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라면은 정청래 대표는 안 나오기가 힘들다. 그리고 경로 의존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뭐 정권은 짧고 뭐 국민은 영원하다 이거보다도 그 와중에 딴지일보 게시판에 가가지고 또 쓴 거, 야 진짜 무섭구나 진짜. 그러니까 참 민심은 딴지일보에 있고 딴지에 있고 이거를 자기는 버릴 수가 없고 붙어보자라는 거. 이게 그래서 양당 대표가 굉장히 비슷한 게 다르지만 비슷한 게 뭐냐면은 한쪽은 김어준, 한쪽은 고성국 붙들고 이제 나는 이거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강성 지지층을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정치가 이제 너무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극단화되는 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유튜버들한테 휘둘리는 거 이게 그리고 굉장히 좀 중도층에서는 안 좋게 보이는 거 이게 참 문제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딴지일보 게시판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면 상대 후보가 될 상대 경쟁자가 김민석 총리인데 이른바 이제 후단협이잖아요. 후단협이 했을 때 친노와 친문 진영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광장 적장가 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 전략이 이미 세워졌고 뭐 가진 게 그것밖에 없다고 보고 다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없어져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지키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 뭐냐면 전당대회까지 포석을 두면서 우리가 그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게 얘기한다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일종의 제가 볼 때 견제구를 날렸다고. 아니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를 약간 옹호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좀 재밌는데 이게 약간 장동혁 대표랑 좀 쌍둥이 비슷하게 보여서 이렇게 옹호가 되나 심정 좀 옹호가 되나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과거 뭐 친노 친문 이런 계파 따지고 지금 족보 따지잖아요. 이런 족보 정치를 그만하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어제낀 새로운 정치의 문법이거든요. 이제는 정치인이 실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줘서 누가 더 중원 싸움을 더 잘하느냐 능력으로 정치를 하느냐 이것 싸움인데 여전히 정청래 대표가 뭐 친노고 친문이고 뿌리고 뭐 조국 대표도 내가 더 민주당스럽고 이제 이런 식의 족보 정치 그만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 시대의 정신과 지금 너무 역행하는 쪽으로 정청래 대표가 딴지 게시판에 의존했기 때문에 뭐 이런 말도 나오대요. 정권은 짧고 딴지는 영원하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제는 이 정치적인 전 수명을 좀 다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행태에 대해서 오래 해왔는데 이런 족보 정치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지경까지 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에서 민주당 얘기는 좀 정리하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야 될 건데 요 질문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24일 그러니까 전당대 준비 구성 전후로 정청래 대표가 사퇴를 하고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준비를 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게들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도 재밌는 게 이것도 이재명 따라하기에 그러니까 이재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024년 6월 24일 날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했어요. 26일 날 전준희가 하니까 정확하게 그때도 8월 18일 날 전당대회 열렸고 이번에 8월 17일인가 아마 열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의 길을 가는 거야. 그리고 어제 단합 얘기 15번인가
뭐 이재명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면서 이제 단합 얘기했죠.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워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단합. 예, 그거 했던 말을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전략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길을 나도 가겠다. 그래서 뭐 그때 즈음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다른 두 분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접수하는 과정이 똑같아요. 그거를 지켜본 사람이 누굽니까? 정청래 대표고요. 추미애 지금 지사님, 네. 지사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당원 주권 아까 언급을 했지만 원래는 대의원이 1에 권리당원 60이었거든요. 그거를 1대 20으로 낮췄고 그렇다면 1대 1로 하는 게 그 흐름상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해서 명분은 사실 정청래 대표한테 이런 흐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걸 네. 최고 지도부가 모두 다 사퇴하자는 네. 얘기와 함께 네. 당대표 대표도 사퇴하라는 압박이었잖아요. 어제 조광환 최고는 또 철없는 소리라는 발언으로 또 화제가 됐고, 자 근데 이 아까 그 김기영 대변인이 그 수순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갖는 언론에서 갖는 관심도에 비해서 큰 레벨이 타격? 다릅니다. 레벨이 아니, 레벨이 다르다 이렇게 다르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네. 뉴스라는 건 특이사항이 있어야 돼요. 계속 사퇴하라다가 사퇴하라는 건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 과정에서 그런 게 없다가 선거 결과를 두고 사퇴하라 이게 확 올라오면 괜찮은데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마저도 이거 관련해서 결과를 놓고 심판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견을 표출하는 방식이 거칠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아픈 사례가 있는 게 그 당대표를 속된 표현으로 드러내는 과정에 있어서 이준석 당대표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위원 연달아 사퇴하면서 드러냈는데 이게 그 이후에 후유증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느냐. 그 했을 때 지금 방식이 마땅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마땅한 게 없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레파토리 방송에서 아니 방송이 아니라 최고위에서 한동훈 쪽에서 나가라 사퇴하자 했을 때 그게 반응이 있냐. 그리고 초재선 모임에서 나가라 했을 때 반응이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점정식 의원 말고 김도우 의원이 됐다고 한다면 좀 더 빠르게 어떤 결과물을 내고자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있고요. 또 네. 하나는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지만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다수입니다. 그리고 또 장도영 지도부 다음에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땅히 뚜렷한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영 지도부에 대한 비판과 그다음에 아쉬움과 그런 대목이 있지만 그 다음에 포지셔닝에 대해서 마땅한 게 없다는 게 현실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제 우재준 최고의 의원 그 내용을 쫙 들어보면 이게 보니까 뭐 선거에서 졌다 해서 뭐 책임이 있다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 전체적인 뉘앙스가 뭐였냐면 2028년 총선을 위해서 앞에서 뭔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6, 7개월은 되게 빠듯하다. 그러니까 미리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1년, 그러니까 28년 때문에 지금부터 해가지고 그 지도부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건 좀 그렇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네. 저는 이게 조금 힘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 대안과 미래에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를 아니, 저는요 해서 의원총회를 네. 소집을 하면 장동혁 대표가 가서 네.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치열하게 이거에 대해서 뭐 다툴 수 있죠. 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후폭풍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정치판을 봤지만은 이를테면은 무승부가 나가지고 양당 대표나 책임론이 양당에서 다 안 나오는 경우는 봤는데 양당 대표 모두 사퇴하라고 한 거는 지금 처음 봤어요. 저는 진짜로. 이게 여론조사를 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8일에서 9일 전국 1036명 무선 AR에서 조사한 건데 어느 정당이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인가를 물어봤더니 국민의힘 40.3, 민주당 34.3.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많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이 워낙 이제 바닥을 치다가 올라오니까 국민의힘이 더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당대표 중에 누가
6.3 지방선거의 최대 패자냐를 물어보니까 장동혁 30.3, 정청래 25.6, 조국 11.8 뭐 이 순서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국민의힘은 이겼어. 장동혁은 패자야. 이걸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정청래 대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나중에 평가를 하면은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이긴 거고 그 외 하지만은 잡음이 많고 뭐 이렇게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국민의힘은 명백하게 진 거예요. 이게 지난번 2022년에 그때 12대 5로 민주당이 졌어요. 그렇죠. 그때 12근데 5가 여기에 호남이 다 따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12대 4예요. 이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경기도 하나 가져오고 호남하고 제주도니까 완전히 똑같습니다. 대깔꿈. 그때 경기도도 5시 반에 뒤집어졌고 서울은 이번에 7시 반에 뒤집어졌고 그러면 그때 민주당이 우리가 경기도를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승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건 명백하게 패배예요.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와 당권파가 솔직히 양심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는 짓들이.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김무성 대표는 2016년에 한 석 차이로 졌거든요. 물론 그때 기대치가 막 180석 갔나 새누리당이 이랬는데 총선에서 한 석 차이로 졌는데도 사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도혁 대표가 양심이 그러니까 뉴 노멀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아까 우리 김기웅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뭐 더 이상 사퇴가 이제 반응을 못 끌어올 정도로 뭐 동력을 잃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반응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저는 생명력을 잃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또 대안도 없다는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당이 이제 정말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를 고민할 정도로 위기인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사퇴의 동력이 없으니까 우린 더 버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아까 우리 김종인 대표님 말씀에서도 100% 동의하는 게 지금 승리가 없는 승장이에요. 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지 않은 승장이 지금 돼버린 장동혁 대표의 위치인데 전 이거 정말 염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상 이 서울시장 선거가 분기점이 됐고 서울시장 선거를 국민의힘이 이겼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이 이겼다로 지금 이걸 연명하고 있는 건데 아니 냉정하게 하나만 여쭤보면 아니 서울시 유세에 한 번이라도 갔나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오세훈 시장이 정말 당대표에 대해서는 오지 말라 그랬고 지금도 장동혁 대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국민들은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데 장동혁 대표나 그분들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이 싹 없는 듯이 우리가 이겼고 우리는 승장이야 버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이거 정말 염치의 문제다. 네, 김기웅 대변인. 서울시장 관련해 가지고 선거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TV조선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그동안 도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다녔을 때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뭐 장동혁 대표의 탓 뭐 책임 그런 걸 떠나서 같이 다니는 것보다는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역 GTX-A 관련한 거나 서소문 고가 사고가 났을 때 당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한 부분이 있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일말의 어떤 역할이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과한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 시장이 이견이 있다고 파열음이 나는 것은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니다. 선거 결과를 놓고 누군가를 심판하듯이 변화를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고요.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비판받아야겠죠. 다만 4년 전 선거와 비교하는 게 맞을까? 4년 전 선거는 대통령이 이기고 나서 2개월 뒤에 일어난 거거든요. 3월인데 6월이니까 한 2개월 뒤에 났습니다. 되게 유리한 판이었고요.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2018년 지방선거랑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이후에 1년 만에 그 당시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을 때 상황으로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낫고 이거를 지금의 뭐 패배를 감추기 위해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때 상황과 비교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네. 근데 이 사퇴도 사퇴지만 장동혁 대표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당선자도 낙선자도 만나지도 않고 지금 오로지 지금 재선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이런 행보를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놀란 게 2030이 이 투표용지 부족 그리고 그거 1년의 상황에서 선관위 뜯어 보니까
투표 입력, 개표된 입력값도 제대로 못하고 투표 용지도 보니까 넘버링이 없는 거를 하고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사실 2030의 그 올림픽 공원에 그런 어떤 모임이 없었다면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면 이 정도 동력을 과연 가졌을까 부분이고요. 전 정치권이 거기 가서 편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본인 입장에서는 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 드러난 면이 없잖아요. 있죠. 그런데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을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고 이기지 못한 거는 선거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현장에 있는 2030의 목소리는 이겁니다.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된다. 그런 압박이 있고 그분들의 어떤 선의가 있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망을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책임감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부정선거가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선거와는 결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의 그 주장이 그 부정선거가 그런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치와의 1부 마치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 전격 시사, 뉴스, 전격 시사, 인터뷰, 전격 시사, 주식, 전격 시사,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와, 전격적이네. 전격 시사. 네, 정치와의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질문으로 아까 1부를 마무리했는데, 자, 근데 김기현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30의 이 지금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한 부분들, 목소리들을 정치인으로서 또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행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굉장히 또 논란이 촉발된 게 그 도화지에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라든 그 도화지를 들고 있는 사진이 당 대표가 공개가 되면서 아니 이거 지금 부정선거까지에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어떤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그 선거 얘기와 연결져서 했던 부분은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재선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공직선거법 조항 갖고. 근데 만약에 재선거를 하게 된다면 오세훈 시장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3연임 부분에 걸려서 할 수가 없다. 당대표가 시장으로 당선된 4당 소속의 시장에게 그만두라고 하는 얘기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무책임하게 이를 데가 없다. 장동혁 대표. 그 아까 전에 앵커가 왜 당선자도 낙선자도 안 만나고 현장에 이제 가 있는 게 이상하다. 만난 사람이 있죠.
황교안 대표를 만났죠. 네. 부정을 외치는 황교안 대표를 만나.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우연히 만났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와 선을 그어왔던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왔던 부실 관리에 그거를 질타했던 거를 그 국민의힘 기조를 완전히 이제 부정선거로 또 발을 담그게 만드는 지금 상황이고 이게 재선거와 재투표는 다릅니다. 이게 지금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데 재선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방선거 한 번 더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나왔던 후보자들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천도 다시 다 해야 되고요. 당에서. 그리고 후보자들도 새로 다 등록을 해야 되고 완전히 이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죄송합니다. 재선거를 하려면 게다가 이거는 우리가 재선거 합시다라고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이거는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예 재선거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냐. 현실 불가능한 얘기를 무책임하게 지금 제도권 안에서 해야 되는 당대표의 그 무거운 책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바깥에서 지금 선동을 하고 있다. 뭐 이게 지금 부정선거 그거에 다르다. 의미가 지금 다르다. 사람들이 그분들은 다를 수 있죠. 부정선거가. 근데 당대표는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뉴 노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금 거기에 시위가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 검문하고 있고 경찰도 모욕 주고 있고 시진핑 XX 해봐 뭐 이런 거 지금 물어보고 뭐 사람들한테 게다가 거기에 9개 단체가 지금 그 핸드볼 경기장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지금 월급 못 주고 있고 세금 납부 못 하고 있고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 못 보고 있고 아시안 게임 100일 남았는데 훈련 하나도 못 하고 있고 아니 참정권은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권리는 안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가 특히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까 야당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저는 그 안에 있는 투표용지에 대해서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뭐 존중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체육 단체들이 활동을 하게 하려면은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당대표가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야가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거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우리가 보증하겠다고 해서 이거 옮겨놓고 이제는 그거를 막는 거는 이제는 풀어야 된다. 그런 거를 하라고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야당 대표가 지금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좋은 지적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현장에 가면 태극기를 그려서 시민들이 청년들이 줍니다. 거기에 재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건 든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들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알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인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누군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자유스럽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뭔가 컨트롤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민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 정치권이 장동영 대표가 그거를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또 현장에서 그게 역반응이 또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것 같고요. 여하튼 그 참정권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기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빠를 내에 해야 되고 투명하게 그런 과정성에서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들은 제3이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대표를 뽑아서 그걸 좀 관철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리고 저도 그 잠실에서 이제 올림픽공원에 지금 오랫동안 이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안에는 이제 부실 선거를 주장하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걸 또 이용하려고 부정선거론자들이 붙어 있어요. 일부가 그 섞여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안에서 또 다른 불법 행위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부실 선거 주장하러 거기 가신 분들 중에서는 그 불법 행위 하실 분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의 관점에서 다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거를 가서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환영할 만한 일인데 거기 가지고 남의 물건 뺏고 통행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부정선거라는 거에 지금 꽂혀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이 제도권을 다 파괴하려고 하는 의도로 지금 거기 가 있는 거거든요. 그가 불법행위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선별적으로 어렵지만 전 엄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전 드는 것이고 부실 선거의 목소리 아까 장도혁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 김기영 대변인도 뭐 책임감 느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책임감을 선거 관리에 대해서만 지금 느낄 게 아니라 당에 대한 문제에도 책임감을 느껴야 야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말 중요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하고 있고 국회도 동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거 문제 해결 못하면 이건 장동혁 대표가 중간에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끼어팔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정말 좀 본인의 이익 같은 거 좀 내려놓고 이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권이 반드시 이번에 해결해내야 된다. 저는 국민들이 이제 마지막 기회를 전 줬다. 저는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자연스럽게 이번 주 주말에 많은 분들이 모일 거예요. 어떻게 많은 분들이 모여지는 네. 그런 현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치권이 할 부분도 좀 가르마가 타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네. 장동혁 대표가 이 110명의 의원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인용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리고 재투표 또는 재선거에 대해서 뭐 의원총회를 통해서 난상 토론을 한다던가 해서 뭔가 결론을 내리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과정도 필요한데 저는 제가 갔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보시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언론에서 느꼈던 것과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던 것과 제가 현장에서 가서 느끼는 게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개별적으로 와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뭔가 조직적으로 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생각보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뭔가 결을 같이 하고 거기 뭐 침투됐다? 아닙니다. 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을 때 그게 다 알아서 되는 자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이분들은 이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보죠. 정치는 책임이라는 어떤 그 틀 안에서.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유불리를 떠나서 문제가 있으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 공정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공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또 정치가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자, 아까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의 여러 가지 행보가 언론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내면서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 균형실을 바로잡자는 생각에 공감하는 모든 분과 함께 가고 싶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장동혁 대표한테는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된다고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의원이 뭐 난을 보내고 하는 것까지는 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축하의 의미로 또 원내대표 당선이 됐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그 난을 보낸 이유가 뭐 지금 보수를 재건하고 또 뭐 물러날 때를 장동혁 대표가 알아야 된다. 굳이 이런 메시지를 또 내가지고 이 갈등 상황을 더 부추길 필요가 굳이 있겠는가. 그리고 갈등 상황을 부추긴다면 그 해결할 능력이 만약에 전제됐다면 뭐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보수의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상황을 정리할 힘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 갈등의 한 복판에 들어가고 또 이 갈등을 더 확산시키는 것은 별로 한동훈 의원에게도 도움이 되지는 않는 처신 같다. 그래서 요 모범 답안은 그냥 축하난을 보내고 당선을 축하해서 보냈다. 요까지만 딱 냈으면은 뭐 100점짜리였을 텐데 굳이 이런 메시지를 더 혼용해서 더 혼란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이 기류 변화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송원석 의원이 됐을 때는 그때 60표로 당선이 됐고 결선 투표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결선 투표로 갔고 결국은 55표가 됐잖아요. 47대 55. 48대 55. 48대였나요? 7표 차이. 네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소위 말해서 이제 주류, 뭐 그거 이제 올드 친윤 뭐 이런 분들이 좀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동훈에 대한 반한 정서는 있는데 그렇다고 장동혁이 완전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같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권영세 의원이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중에서도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고 한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파고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뭐 장동혁 찍어내야지. 근데 저는 신인규 대표 동의합니다. 전략상 만약에 본인이 밉다 해서 드러내고 싶으면 자기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정서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과 당원과 국민들이 가지는 정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목표는 이거잖아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와 대척점에서 제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충분히 하다 보면 아 우리한테는 한동훈이 있었네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내가 한동훈이 여기 있어 손을 들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좀 거리를 두고 본인의 역할 속에서 어떤 뭘까요? 그런 결과물을 내는 게 좀 네. 돌아가는 게 빠른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발언을 하나 내놔서 주목이 됩니다. 외신 인터뷰에서요.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탄핵 구속 사례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같은 운명을 겪을 가능성이 꽤 높다. 원문으로 프리리 하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발언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뭐 탄핵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 높진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구속 얘기를 한 건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겪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 이게 좀 억울하다라는 거 좀 그거를 강조하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당권에 대한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 대표를 잘 뽑지 못해서 만약에 앞으로 총선 지고 정권 재창출 못하면은 우리 구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 구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조금 더 반정청래 쪽에 쓰게 그 김민석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이쪽으로 조금 하려는 건 위기감을 좀 불러일으켰다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그 정무적인 판단도 저는 옳다고 보고 저는 그냥 이거 원론적으로 한국 정치의 비극 아닌가요? 전직 대통령 중에 행복하게 생을 마치고 있는 분이 거의 없고 뭐 탄핵이든 구속이든 어떤 이유로든 다 이렇게 뒤에 그 퇴임 이후에 좀 불행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끊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의 정치 복원을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좀 나름대로의 한국의 그동안의 민주주의의 그 어두운 역사를 저는 좀 원론적으로 강조한 발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기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을 때 권한이 좀 집중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경계를 한다고 한다면 행정 권력에 입법 권력까지 더해진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 기조를 좀 바꾸셔야 되거든요. 근데 1년 기자회견을 보면 경고로서 지방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이지만 마이웨이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순방 중에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받아들인다는 건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돌아오셔가지고 어떤 뭐 변화를 보일지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앞서 1부에서 김준일 대표가 얘기하신 여론조사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치화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날씨 한 줄로 정리하면 초여름 날씨의 맑음 예보 그리고 강원도 지방의 소나기입니다. 단 한 곳 이 강원도 쪽에 기류가 수렴하는 가운데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천둥, 번개, 돌풍 심지어는 강원 산지 쪽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맑겠고요. 남부와 제주에는 오후부터 차차 높은 구름이 들어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구름 많거나 또 제주에 는 흐린 날씨, 내일은 모처럼 소나기 예보가 빠져 있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제주에 5에서 10mm의 비,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 5에서 3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이때도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 전주 29, 대구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아침까지는 강원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 안개는 서쪽, 또 남해 서부 해상 쪽에 짙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에 예보돼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6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정이었습니다. 성범죄 무죄 판결과 장애인 이동권 관련 사건에 대해 재판 소원이 제기됐는데 두 사건 모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회부됐습니다. 오늘 사건화에 센 두 사건이 왜 전원재판부로 회부됐는지 사회적 법적으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언급했던 성범죄 무죄 판결 이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네, 요거 좀 간략하게 좀 먼저 말씀드려 보면요. 일단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금 아는 사이였습니다. 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시도를 했으나 피해자가 거의 1시간 동안 75회에 걸쳐 하지마. 싫어라고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요. 검사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재판 소원을 제기했고요. 이번에 이렇게 전원재판부로 회부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1시간에 75회에 걸쳐서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또 이유가 나름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예, 일단 뭐 유사강간죄도 그렇고 강간죄도 그렇고요. 사실 이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폭행 협박은 그 피해자의 한 거, 이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요. 사실 뭐 이 사건에서는 물론 뭐 피해자가 원치 않은 성적 피해를 입은 사실은 뭐 인정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행법상 유사강간죄가 성립을 하려면요. 피해자가 얼마나 더 극심하게 폭행과 협박에 대해를 피해를 입어야 되는 거고 또 얼마나 한 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뭐 그 기준에 따르면은 일단 뭐 생명이나 뭐 신체에 대단한 위해를 느낄 만한 협박이 있는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뭐 칼이나 둔기 등을 가지고 뭐 위협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네가 뭐 소리 질러봐야 아무 소용없다. 라고 하면서 좀 가해자가 압도적인 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를 좀 예를 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폭행도 가해자를 뿌리치지 못할 정도의 좀 압도적인 물리력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좀 뭐 예를 들어 보면 피해자가 뭐 좀 사지를 누른다거나 뭐 목을 조른다거나 아니면 반항 자체를 시도할 수 없는 폭행을 한다거나요. 아니면 뭐 반항하는 과정에서 멍이 들었다거나 뭐 찰과상이 있다는 등 뭐 상해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옷이 찢어지는 등 좀 다소 좀 눈에 보이는 좀 흔적이 있어야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최근에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폭행 협박 기준 완화하는 그런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었는데 왜 네. 유독 유사강간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우선 좀 형량의 무게와 인신 구속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사실은 뭐 강제추행의 경우에는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좀 비교적 유연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죄나 유사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 가능성이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사실 뭐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뭐 버스나 지하철, 뭐 사무실 등 다소 좀 개방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니 뭐 CCTV나 목격자 등 증거가 존재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나 유사강간이나 강간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좀 사적 공간에서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 좀 더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사건은 2심 무죄 후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고 무죄가 확정이 되니까 결국 피해자가 재판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단 그 첫 번째로 이 법률을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서 75번이나 거절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무죄를 주는 것이 과연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자는 어떤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가라는 점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 좀 해석 문제를 좀 헌재가 정면으로 겨냥하겠다는 것으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좀 피고인의 입장에서 한번 좀 보자면요. 사실 검사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던가 법적 안정성에 따라서 다시 나는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사건을 계기로 해서 헌재가 무죄 확정된 형사 판결을 재판 소원으로 깨뜨릴 수 있는 예외적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좀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성단체에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도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일단 좀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입법 시도는 몇 번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만 좀 다 무산이 되었죠. 좀 반대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요. 일단
동의 여부라는 주관적 상태가 입증이 곤란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를 인정한다면 억울한 피고인이 양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죄형법정주의상 범죄의 기준을 좀 명확해야 되는데 동의라는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뭐 중간에 철회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묵시적 비동의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폭행 협박이 없는 비동의 성범죄를 폭행 협박이 있는 기존 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사건은 그 휠체어 이용 지체 장애인이 버스 회사, 뭐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휠체어 승하차 설비를 좀 가져달라고 하면서 그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1심, 2심 법원은 버스 회사 책임을 일부 인정했는데요. 네. 그 청구인이 주로 이용하는 특정 노선 7개에 한해서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라고 하면서 제한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버스 회사의 재정적 여건과 현실적 운행 한계를 좀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청구인이 너무 판단 범위가 좁다. 그리고 만약에 이사 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기각을 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소송한다고 하면 손해배상 소송 또는 계약 이행 소송 이 정도인데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를 해달라는 것도 소송이 가능하네요. 네, 이건 좀 차별구제 소송이라고 해서 약간 좀 특수한 형태의 소송이긴 한데요.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서 차별적 시정 행위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승하차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차별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네. 헌재에서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한 주된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 법원의 판결은 좀 뭐라 그럴까 이 예산 상황이나 정책적 배려에 대한 좀 복지적 권리로 이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단순히 돌아다닐 자유를 넘어서서 교육을 받고 직장을 구하고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권리의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가 재판 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살펴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몇 년째 우리 사회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통해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최종 결정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교통 약자 정책에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게 될까요? 만약 이번에 헌재가 이동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을 하고 이를 제한한 재판을 취소하게 된다면 이동권은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되고요. 장애인에게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장애인 이동으로 인한 갈등은 그 책임을 방기한 국가 시스템에 있다는 점을 좀 선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은 좀 복지적인 관점보다는 시민의 권리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정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 저희가 그 전원재판부로 회부됐던 그 성범죄 같은 경우에요. 네네. 이 지금까지 현행 법 체계, 현행 그 판례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법 해석이라든가 입법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성범죄 과정에서는 물리적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이만큼 명확히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성범죄를 강행한 것 자체가 피해자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유형력 행사다라는 방향으로 좀 해석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번 사안과 같이 명시적인 거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강행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비동의 강간죄 같은 건데요. 네. 사실 이거는 동의라는 주관적 상태를 입증한다기보다는 거절 의사가 표출되었는가를 좀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면 좀 더 증거주의에도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와이 정진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10일 금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